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새벽에 가까운 지인들과 주변에 등산을 좀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뭐 바람막이 정도 걸치고 다닐만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이제 공원에 좀 달리기를 했는데 와 귀가 시리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 초에는 점심 시간, 그러니까 정오 정도의 날씨는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포근했었는데 정말 불과 한 5일 지났는데 기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어느덧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또 무섭게 우리 실생활에 와닿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올 겨울에는 한파가 굉장히 빨리 왔고 더 지독하게 올 거라고 하는데요.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지금 뭐 한파에 대한 주의, 뭐 미국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네, 월통 준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강에도 주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일교차가 벌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또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 신경 쓰시면서 네,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지난 주말 네,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사거래일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바로 한 주 전이죠. 바로 한 주 전에는 정말 공포스러웠던 시장이 이번 주는 그래도 그러한 강력한 하락을 거의 네, 이겨내면서 상당 부분 반등을 해줘서 너무나 기쁜 한 주였고요. 이럴 때일수록 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승의 폭을 최대한 우리가 만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뭐 올라가면서 줄일 거는 줄였는데 웬만하면 다 들고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뭐 다음 주까지 내다보고 일단은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뭐 제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일부 강한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국내 증시가 갭을 많이 뜨면은 항상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가의 섹터 종목을 따라 붙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섹터와 테마에 대한 구분을 잘 해 놓으시면은 이런 급격한 시황 변화라든지 시가 갭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황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먼저 보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금요일 날 양시장 다 갭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미 증시가 강한 상승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갭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지수가 갭을 만들었을 때 지난번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갔냐? 자동차,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가 그리고 일부 카카오 네이버 등 네, 빅테크, 그러니까 IT 섹터가 주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갭 상승 이후의 상승은 IT 반도체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은 뭐 한미 반도체와 원희 QNC 등 몇 개의 종목을 그냥 시가에 아무거나 잡아도 뭐 별 상관 없겠다라고 오전 라이브 시황에서 언급을 좀 드렸을 정도로 IT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밀려 있었죠. 뭐 SK 하이닉스 여러분 제가 관심 종목에 처음 등록을 할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최악의 시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번 마감 방송 내용 이 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날도 국내 증시 뭐 상승 종목수 1600개 거의 1700개에 육박하면서 강한 상승이 이어졌으며, 최근에 신용장고도 26조, 25조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우하향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언젠가는 나올 텐지만은, 이런 부분이 청산되면서 상승과 반복을 시장은 지속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최근 이 삼성전자 이명희 이 재단 이사장의 2조 원대 상속세 관련된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1200원을 찍었죠. 그때가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대형주 관점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을 깨고 내려오고, 하이닉스도 거의 9만원에 근접하면서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단기성 악재로 소멸이 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을 지금은 우리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간단하게 지난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주 증시 상황은 정말 지난주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듯이 극명하게 갈린 한 주였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심리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사실 많은 요인과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사실 훨씬 많죠. 어느 순간 딱 들어서 지난 주 초 그리고 지난 주말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이런 메인 이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라든지 전부 다 뭐 글로벌 증시의 이 폭망을 뭐 예고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뭐 불안 심리만 조성을 하는데, 사실 파생 시장에서는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될 때에는 파생 시장과 심리를 놓고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자, 시장이 투매가 시작이 되었을 때 언급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일단은 지수적으로 대칭 수열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뭐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주기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몇 주 상승, 몇 주 하락, 이런 대칭 수열이 발생을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16주 상승, 16주 하락, 16주 상승, 16주 하락, 이런 대칭 수열이 이미 작동을 했고, 이러한 구간에서 주봉에서 일단은 주봉 이평선의 첫 자리에서 지수가 돌렸다라는 관점이 일단 단기 바닥 시그널이 일부 나왔었고, 자 다시 또 하나를 더 보면, 자, RSI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RSI가 22하권의 투매 자리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지표다. 최근 5년 사이에 RSI 지표를 20을 하회했던 적은 불과 5번에 불과했다. 그리고 RSI 20을 하회할 때 추가적으로 WDB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자리에서는 비교적 반등이 많이 나온다. 그러한 통계적 의미성을 확인했을 때는 바닥에 근접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일단 이번에도 RSI 지표 20을 찍고 일단은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의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 시장의 하락 시그널이라든지 투매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에서 나왔던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요일날 언급을 드렸어요. 이날 언급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왜 스위칭이 갑자기 돼버린 날이 이날입니다. 개인들이 이때까지는 뭐 상방 보다가 갑자기 하방으로 전부 다 돌아섰던 이 포지션, 옵션 포지션이 이때 다 바뀌어 버렸는데,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서로 합의라도 한 것처럼 네,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서 개인들의 돈을 전부 다 먹어치워버렸죠. 말 그대로 포식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뭐 비교적 맥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이 파생 시장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중요한 점은 1번과 2번이죠. 이러한 대칭 수열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고요. 저도 이 대칭 수열 관련해서는 주식을 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홀딩하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2번 네, RSI 지표에 대한 이해. 어차피 이거는 심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리가 결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무지하게 많아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위에서 지인들이 저가 매수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라고 말을 시작했던 데가 3150포인트 구간에서부터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에 대한 국내 이름을 날리는 대표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질문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쏙 들어가 버린 게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한다니까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그런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공포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즉 심리의 변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의 하락은 머지않아 연말에 올 수도, 혹은 6개월 내에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본다면 이번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하락장에서 그나마 조금 뭐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저가 매수를 공포에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자, 이 구간은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차트죠. 이 RSI 추세선 상단까지 아마 월요일이면 이 5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선을 통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 하락할 때도 생각보다 하락이 깊고요, 상승할 때도 반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1000포인트 라운드 피겨 값이 단기 저항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부 다 매도보다는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끌고 가고, 최근에 지수가 빠졌을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섹터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의미 있는 구간, 이 깨져 있는 자리까지 월요일 아마 캡 상승 출발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부터는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일단 보고, 섹터가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IT 반도체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 시장 다 이 내려오는 21선을 누가 먼저 올라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는데, 결국 코스피의 이 방향성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는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거는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우보다는 반등의 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전망,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아닌 이제는 엔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금융주들의 반등 뭐 등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다우가 조금 더 하락폭이 적고 상승폭이 컸던 거는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또 산업 섹터가 또 다우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 섹터가 그나마 이번에 하락보다는 하락폭도 적었고 상승폭도 크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자,
종목군들 보기 전에 이 좀 유의미한 지표들을 몇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원달러 환율 1182원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각이 변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PJ 메탈 뭐 이런 알루미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지 않아서 매수는 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원자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 저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아연 관련주인데요. 이 중국의 전력난에 의해서 많은 이 에너지들이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연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만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따로 분석해 본 결과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진 가운데 국내에 아연 재련하는 글로벌 기업이 고려아연이죠. 전 세계 1위가 고려아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아연 재련이 아니라 아연 관련해서 60%를 또 점유하고 있는 1등 기업이 두 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목군들이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광물 섹터에서 아연을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슈가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월요일날 저는 이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아연 관련주 월요일날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최근 바닥에서 변화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테마 섹터를 구분해서 전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리비안 관련해서 에코캡, 그리고 오징어 관련해서 버킷과 쇼박스, 그리고 에너지 테마가 들끓었죠. GSE라든지 넥스트비티, 대성 에너지, 뭐 중앙 에너비스 등등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보면은 2차 전지와 뭐 OTT 섹터도 있을 거고 엔터도 있을 건데, 사실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섹터는 2차 전지만 주구장창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 돌아설 때 주초에는 자동차 섹터가 먼저 반등을 했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는 워낙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리비안 상장도 11월 중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금요일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런 반도체 IT가 바톤을 좀 이어받고 가는데, 이러한 섹터의 연속성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 섹터가 함께 움직이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섹터는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죠. 왜? 지수 연동에 따라서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반면에 테마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테마와 섹터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프랑스 원전 이슈가 먼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일진파워라든지 에너토크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두산중공업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일본의 소형원전 이 추진이죠. 뭐 다시 하겠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두산중공업과 일진파워, 뭐 한정유수, 서정유수 등등등 일단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글로벌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속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SEC에서 이거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좀 봐보죠. 어차피 월요일날 다 봐야 될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 일본과 프랑스에서 탄소 중립의 원전은 필수, SMR 건설 뛰어든다라는 이슈들이 지속되면서 10월
13일 날 나왔던 기사죠. 굉장히 일찍 나왔는데 이런 기사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10월 31일 날 유엔에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 탄소 목표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부 일정에서도 탄소 중립된 관련된 회의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순간에 나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산중공업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자, 매일매일 거의 4천억, 5천억대, 4천억, 5천억, 6천억에 지금 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박스권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 내려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징적인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고, 원래 에너토크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에너토크가 일단은 후발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데 금요일날은 일진파워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저도 매매를 좀 해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봐볼까요? 저는 크게는 좀 먹지 못했는데 한 5% 정도 회원님들한테도 소개만 시켜드리고 크게는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이 아래에다가 걸어놓은 거를 좀 잡아서 뭐 올라갈 때 이 폭이죠. 여기서 매도가 돼서 뭐 일정 부분 먹었는데 제대로 매매는 안 된 것 같아요. 뭐 HMR 같은 거 너무나 좀 짧게 끊어 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일단 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일진파워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의미 있는 돌파자리들이 존재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가야 될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저는 예상이 좀 되고요. 일진파워, 에너토크는 좀 밀리면 하단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2등 서전 기정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S라는 종목도 일단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5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의 눌림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원전을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죠.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좀 넘어서고,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그러니까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을 이날 넘어섰었는데, 사실 이때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렸었는데, 이 미국의 이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이 금요일 날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5,400억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장중 눌림 정도는 저는 충분히 봐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시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체크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기술 투자도 매매를 했는데 뭐 좀 큰 그건 없었고요. 게임비를 조금 모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게임비라는 종목을 신고가 영역에서 종가 베팅을 하고, 사실 올라가도 좀 안 팔았었는데 시간 외에서 59,000원까지 올라가길래 대부분의 물량을 그냥 59,000원에 미리 걸어 놨었습니다. 59,000원에, 그러니까 이 고점 구간이죠. 고점 구간에 왔길래 그냥 걸어 놨는데 좀 팔려서 일단은 이 종목은 매도를 좀 거의 대부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봤냐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이 최고점을 넘었죠. 이 악성 매물대를 여기에서부터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런 구간들
이 악성 매물을 돌파하고 이 윗꼬리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종가 베팅에 대한 개념에서 거래량이 거의 1000억 육박한 거래량의 비트코인 약간의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종가 베팅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로는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상징적인 관련주가 되는 거고, 게임빌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사업에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하고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790억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이 종목의 이 펀더멘털은 양호합니다. 3,700억에 맞는 이 영업이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털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유가 지속 상승 중에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되고 있죠.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알루미늄에서는 대장 종목이고요. 월요일날 시가 급등하고 좀 밀렸는데 이런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리고 과거 대장이 조일 알루미늄, 근데 약간 좀 애매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게 이 아연입니다. 아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연의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버렸네요. 제가 재고를 파악을 했을 때는 급격하게 줄어서 일단 고려아연, 아연 재련 글로벌 1위 그룹이고요. 1위 회사고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뭐 아주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진출. 지금 올라가는 거는 2차 전지도 있겠지만은 아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까지 눌렸을 때 본다, 혹은 나름의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수급을 보면서 매매한다. 뭐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한일화학도 아연 관련된 종목이죠. 한일화학도 한일화학이 이게 뭐하는,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한일화학도 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 아연 관련해서 6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아연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이 알루미늄 먼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소형주 대장은 그냥 단연 한일화학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버리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되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아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이런 펀더멘털 대비해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신고가를 저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겠죠. 조일 알루미늄의 이런 자리들 양봉을 만들어주고 거대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자리들. 조일 알루미늄도 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오래된 박스권을 뚫으면서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한일화학도 국내 유일의 아연 중소기업 중에서 이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시가부터 시가 이하로 좀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이 국제유가 지속 상승 쪽 이 새로운 원자재의 등장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ETF 출범 이후 지속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지워크 스튜디오 지금 이 메타버스 ETF가 4개가 있죠. 4개 다 지금 굉장히 ETF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얘도 9점 몇 프로의 이 투자 그런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이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목요일날 매수를 했다가 사실은 웬만하면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는 홀딩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된 4대 ETF에 전부 포함된 종목이 YG엔터인데요. 일단 이 돌파한 이 자리에 내려왔을 때 6만원 초반대 들어오면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뭐가 있냐 하이브의 이 BTS 공연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있죠. 디즈니 플러스에는 YG 엔터 자회사에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 블랙핑크 지수가 또 출연한 이 드라마가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는 YG 엔터가 최대 수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말 그대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위버스 플랫폼 여전히 잘 되는 가운데 블랙핑크의 공연이 시작이 된다면 보다 많은 실적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터 하나 정도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밖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지익 스튜디오가 먼저 상승을 좀 해서 신고가에 좀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돌파 매매로 전부 대응을 했었는데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2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2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겠죠. 카페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리포트 하나 들어가서 꼭 읽어 보십시오. 10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인데요. 이제 어떠한 단계로 이 메타버스 산업이 진화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 산업에 필요한 게 뭔지, 즉 말 그대로 VPX라는 이 부분, 뭐 XR 콘텐츠 제작이라는 부분, 뭐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라는 부분, 각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드웨어 쪽은 너무나 많은 이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과거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 뭐 금요일날 올랐던 뭐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조금 더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의 독점적 지위라든지 그런 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생각과 이 방향성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쪽은 꾸준히 공부가 돼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 다 진출하는 사업 속에서 이 거대 성장 산업이 지금 꿈틀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메타버스는 관련주 꾸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죠. 일단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하나,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만든다면, 이게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답답해지는 모습은 되겠지만, 이번에 시장 환경에 의해서 이거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5만원 언저리 혹은 언더까지는 분할 매수로 그냥 대응을 저는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향이 맞다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쌍바닥 코스를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와서 눌리고 가는 게 정석인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끝도 모르게 올라갔죠. 즉 이 바닥에서 얼마가 올라갔냐? 3배가 올라갔어요. 3배가. 그런 게 지금 메타버스의 테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력한 테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자, 금요일 시간 외에서 DPC가 올랐는데 우리 라이브방 회원님들 알아요.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추천한 거. 근데 체결을 못 시키고 가서 근데 이거를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매매에 대한 뭐 재료를 모르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외국인들 240억 들어오진 않았겠죠. 네, 이때 들어온 240억 사실 시장의 재료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드디어 합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외의 상한가인데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이거를 2만원에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2만원을 일단은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갭이 너무나 높게 뜬다면은 조금 장중의 흐름을 지켜보고 대응할 생각이고 11월 28일 10월 28일이었던가 11월 28일일 겁니다. 네, 그랩의 CEO가 투자자 초청회를 해요. 그래서 그랩의 연내 상장도 지금 기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DPC는 호재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DPC 관심권에서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2차전지 섹터 지수가 올라가면서 특히 목요일날까지는 LNF가 좋은 흐름이었는데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하면서 RSI가 이제 풀렸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의 고점 시그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2차 전지 쪽은 저는 추가적으로 안 볼 거고 이 전고체 섹터만은 조금 계속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TIS 금요일날 TSI 매매를 좀 해서 돌파 매매를 해서 나름 괜찮게 수익을 냈었는데 이건 재밌는 게 금요일날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다 죽고 있는데 CIS라든지 한농화성 전고체 종목들을 다 못 가는 가운데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뭔가 재료를 조금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와서 TSI는 그리고 전고체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11월 관련 종목군들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더 이상 오징어 게임은 좀 보지 않죠. 네, 이쪽은 이미 다 지나간 테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용을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는 이 뉴의 자회사에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 넥스터 디즈니 플러스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 YG 엔터 네, 더 이상 엔터사가 아니라 드라마사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콘텐츠로는 11월 달에 있을 이 지옥이 있죠. 지옥을 만든 J 콘텐츠리 여전히 덱스터 지옥 그러면은 중복된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쪽에 10월 26일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월요일날 방영이 된 지리산이 있습니다. A스토리가 지리산 관련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거래량이 좀 적지만 물량을 좀 줄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태평양 물산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파라는 이 회사, 네파라는 회사의 물량을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파가 빨리 왔다 라는 점이 또 이 회사의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태평양 물산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SK 하이닉스
하나 보고 넘어가면 SK 하이닉스 일단 이런 구간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흐름이 뭐 10만 원, 뭐 10만 3천 원 언저리까지 가면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또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일정 부분 차익을 챙기고 또 내려오면은 이 만들어진 이 아일랜드 갭 부근에서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내년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시장에서 반도체 디램에 대한 이 안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게 뭐냐. 자, 반도체 가격을 대만 애들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상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체 디램의 70%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디램 가격이 급락하고 또 급락하고 급락하면은 이 생산을 늘릴까요? 저라면 네, 생산을 줄여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점 사업자들의 장점은 생산을 줄이면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는 저는 너무 과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라이브 방송 가입은 다음 주까지만 네, 받고 10월달은 네,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